현재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공장들은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상당히 굿 뉴스입니다.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네 가지 형태로만. 계약적으로 봐서 V 공장, A 공장, T 공장, I 공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VATI는 이 알파벳 V자, A자, T자, 뭐 I자 이렇게 이제 알파벳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V자가 무슨 형상이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흐름 모델링, 네트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 네트의 모양이 이런 V자형, A자형, T자형, I자형이다. 자, 네트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BOM과 라우팅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떤 그림, 그런 다이어그램. 그래서 공정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다이어그램인데 그것들의 모양이 이런 알파벳을 닮았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V 공장이라는 것은 원자재 반제품을 여러 가지 형태의 완성품으로 제조하는 건데 여기에 원자재가 투입이 되면은 이게 가공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V자가 이렇게 쫙 이제 퍼져나오고 여기 있는 게 원자재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거는 제품이다 이 말이야. 원자재는 몇 가지 안 되는데 제품의 가지수는 이렇게 V자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많아진다. 그랬을 때 철강이나 섬유, 화학 이런 그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이 V자형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원자재를 설비를 통과시키면은 제품이 나오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아주 이런 대표적인 거고 식품 산업도 약간 그런 쪽이 있을 수 있어요. 식품. 자, A형 공장은 여기가 이제 투입되는 자재나 부품들입니다. 근데 나오는 제품은 한 가지나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자재나 부품을 조립을 해가면서 덩치 큰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덩치 큰 거 뭐가 있을까요? 발전기, 항공기, 뭐 엔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조립이에요, 조립. 그 아주 큰 기계를 만드는 그런 것 또는 헬리콥터, 비행기 이런 만드는 공장들은 다 A형.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프로젝트성에 가까운 거예요, 프로젝트성. 그 다음에 이제 T 공장은 이게 투입되는 자재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부품의 종류도 그리 많지는 않아.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조립이 돼가지고 그 제품의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T자 모양이야, T자. 그래서 조립도 있지만은 조립 전에 그 가공 라인이 있어요. 부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라인들이 이렇게 쭉 공정이 진행이 되다가 부품이 나왔다, 반제품이 나왔다면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조립이 되는 거야. 그게 자동차나 타이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공장이 있는데 원자재가 투입이 되고 나서 이게 갈라지거나 조립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 자재가 투입이 되면 그 자재 하나 가지고 계속 열 처리를 한다든가 성형을 한다든가 또 약간의 가공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냥 자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되는 그러한 공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게 PCB나 이 반도체 공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간단한 공구 같은 거. 그래서 어떤 분말을 이렇게 프레스로 찍어서 성형한 다음에 그것을 열 처리해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공구 그런 약간의 어떤 부품 이런 것들은 전부 I자예요. 그러니까 조립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V자처럼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의 공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은 이게 각 네 가지 형태마다 DBR을 적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원리가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방법들이 약간 달라. 그래서 이 각각의 공장에 DBR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놓으면은 이제 어떠한 곳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어떠한 규모로 오더라도 어떠한 규모든 상관이 없이 업종에 상관없이 여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그 공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꼭 가보지 않고도 어떻게 DBR을 적용을 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그냥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 공장에 와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뭐 공장 견학하고 진단하고 뭐하고 해서 무슨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뭐 만드는 공장이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의 설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정도만 물어보면은 그거 가지고 어느 형태의 공장에 들어갈 것인가 이 생각이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는 어떻게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거의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론의 힘이에요. 그래서 TOC가 이론입니다. 이런 어떤 DBR이라는 하나의 어떤 메소돌로지와 어느 형태의 공장이냐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어느 공장이든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론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이라는 것은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자, 네 가지로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은 적용 범위가 얼마나 넓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장이 다 해당이 된다니까? 어느 공장이든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적용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DBR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자, V공장, 예를 들어 철강산업의 예를 들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고 철광석하고 코크스 이런 거 투입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두께도 다르게, 또 폭도 다르게, 그 다음에 냉연이냐 열연이냐, 그러니까 열을 가해가지고 납작 펴느냐 아니면 열을 가하지 않고 펴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약간의 가공 공정만 바뀌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그 네트 흐름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러시는데 여기 있는 설비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R1, R2, R3. 그러면은 여기에서 R1에서 두 가지 형태로 어떤 그 가공이 되고 또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이 돼서 이렇게 자 흘러간다. 자, 이거는 설비 레이아웃이지만은 이거는 네트죠. 그래서 네트의 모양이 V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원자재 수에 비해서 완성품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이 비슷한 공정을 거치는데 이 분기점이 많다는 거야. 이렇게 갈라지는 거. 갈라진다는 것은 가공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반제품이나 부품으로 만든다 이 말이야. 갈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문화된 고가 장비가 있고,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제품 재고가 많아. 왜 완제품 재고가 많을 건가?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완제품 재고가 많아지는 이유가 설비 집약적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다가 뭔가의 어떤 규격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걸어 놓으면은 자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요는 없더라도 일단 설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자. 그러면은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요가 있는 제품을 만들기보다 수요가 없는 제품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쌓아놔. 그래서 완제품 재고가 많아지는 거야. 아무튼 그렇지만은 재고는 많지만 납기는 또 못 지킬 수가 있어. 왜냐? 당장에 필요한 거 만든 게 아니라 일단 설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급하게 달라는 제품은 아닐 수가 있어. 근데 급하게 달라는 제품은 다른 거야. 그러면 납기는 못 맞추고 재고는 많아지는 거지. 그게
상당히 전형적인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영 공장이다 한다면은 이미 이런 분석은 돼버리는 거고, 이게 대부분의 부영 공장에는 맞아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이제 여기서의 그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분기점이 많아서 필요한 양만큼 이거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 이 말이야.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설비를 놀리지 않고 가동하기 이런 게 상당히 거기서는 중요해요. 자본 집약적이고 설비 투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한꺼번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한다. 그리고 또 이게 자기한테 오는 것도 자기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한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25개가 15개, 10개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 나눠가지고 20개로 가면은 여기 5개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이 10개 쉽게 말해서 빵꾸가 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세상에 25개를 15개, 10개로도 못 나눕니까? 이 숫자를 못 나눠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서 15개가 아니라 20개를 가져가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다 그 말이야. 설비 효율이라든가 가동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이런 자재 할당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오류 때문에 한쪽에는 과잉 재고, 한쪽에는 재고 부족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독촉이 많이 발생하고 완제품 재고뿐만 아니라 제공품 재고도 재고가 많아진다. 그러면서도 납기는 못 지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서 간에도 서로 불만도 쌓이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이 고객의 납기 만족과 생산원가 절감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경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납기 만족을 시키느냐? 창고에 재고를 좀 더 많이 쌓아두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을 잘하자. 이런 쪽에서 납기 만족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원가 절감은 직접 인건비를 감축을 해. 왜? 설비 투자에 많이 이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본전을 빼려면은 인건비나 이런 데서 줄이는 게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 설비에 투자된 것은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 쪽이 상당히 여기서는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ROI, 그 투자 수익률이죠.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설비에 들어간 돈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 팔아서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야? 고객 요구에 맞추지를 잘 못해. 달라는 것은 없고,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안 가져가고, 이런 것 때문에 벌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게 되는데, 그래서 경영 혁신 활동을 한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이런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TOC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TOC에서는 물론 DBR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초점은 어디로 가느냐? 이 생산 원가 절감보다는 리드 타임 단축 쪽으로 가는 거야. 제조 리드 타임 단축 쪽으로. 그래서 이 리드 타임 단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단축하는 방법이 제공 재고를 줄이는 것하고 완제품 재고 유지를 하는 것하고 이게 그 상당히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리드 타임을 단축을 하려다 보면은. 근데 완제품의 어떤 적정 재고를 가지고 가면서
그 적정 재고 수준에 맞추어서 생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재고를 보충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적절한 재고란 말을 쓰는데 사실 이거는 DBR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재고 관리의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완제품을 적정 목표 수준으로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채워넣는 방식으로 완제품 재고를 관리를 해주고 그 대신 그 채워넣는 생산 계획이 DBR로 수립이 돼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재고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재고하고 이 생산 계획하고를 항상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제품 재고를 채워넣는 것이 여기서는 생산 계획이고 그것이 드럼입니다. 그게 드럼이야. 어떻게 제품 재고를 채워넣을 거냐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드럼이야. 그래서 이 재고 관리가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적정 재고를 제품 재고에서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해주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예측에 그렇게 매달리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완제품 재고를 적정 재고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계획이 드럼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드럼이에요. 그래서 생산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지 여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무슨 생산량을 조절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런 완제품에 대한 재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 생산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생산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통제점이 마찬가지로 이 병목이 되겠죠. 병목에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분기점. 여기서 아까 자재 할당 오류가 없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만 지키면서 자재 투입 시기를 로프에 의해서 정해주면은 계획대로 생산이 흘러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적정 재고가 유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A 공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항공기 만드는 공장이 이런 데 해당이 되는데 조립이 되면 계속 조립해서 올라가요. 조립. 그러니까 조립을 한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조립이라는 것은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부품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은 스톱이야. 그러니까 자재나 부품의 결품이 없어야 돼요. 쇼티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DBR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DBR에서 어떤 순서로 조립을 하느냐, 생산을 계획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생산하고 조립할 수 있는 자재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 뒤에 일이 진행 자체가 안 돼 버린다. 그래서 이 A형 공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재 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것도 이제 하나의 네트인데 흐름 모델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쓰는 설비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파란색이다 그러면 R8 여러 군데에서 이제 쓰이는 거죠. 또 이런 노란색은 R4 그러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여러 대의 설비가 활용이 되면서 가공을 하면서 조립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립 산업에서 이런 그 항공기나 만드는 데서 사실 설비도 많고 또 그 해야 할 일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걸 만드는데 얼마나 그 일들이 많겠어요. 정말 복잡합니다. 또 중간에 만들어서 옆에 쌓아놔야 되니까 현장도 아주 복잡하고 조선소도 사실 이런 A형 공장이라고 봐도 돼요. 조선소는 A형 공장보다는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성 그런 공장이긴 하지만은 부분을 보면 그것도 A형 공장이에요. 전부 전용 자재로 해서 자재 들여와가지고 용접하고 조립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선소에 가서 근무한다 그러면 그때 A형 공장으로 배웠었지. 그때 TOC DBR을 어떻게 한다더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는 조립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까 분기점의 반대. 그래서 점점 이 품목수가 줄어들어. 조립이 되니까. 최종 나오는 것은 덩치 큰 거 하나 나온다. 그래서 근데 부품이 대부분 전용 부품이야. 여러분 조선소에서 가서 보면은 배 한 척 질 때마다 전부 철판 두께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다 달라. 또 들어가는 그 내장재 이것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는 계약을 해가지고 설계도가 나와야 그때부터 이 자재를 구매를 해가지고 들여오는 그런 일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지. 자, 그래서 공정 형태도 다르고 기계도 이제 범용 기계를 쓰는데 아무튼 아까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를 많이 가공하게 된다. 이제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 이 짝 맞추기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조립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20개를 만들려면 20개 같은 게 확보가 돼야 되죠. 근데 한쪽에서 이 숫자가 안 맞던가 타이밍이 안 맞던가 그러면은 그만큼 그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량이 안 맞아도 그렇고 타이밍이 안 맞아도 그렇고. 응? 자, 그랬을 때에 이걸 어떻게 이런 오류들을 해결할 거냐. 첫 번째로는 그 타이밍과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착오가 없어야 되겠죠. 예? 여기서 예를 들어 10일까지 이게 오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맞춰서 발주도 계획대로 잘 나가고 또 발주된 대로 들여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건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자기 깐에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이 잘못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조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립 일정에 맞춰서 독촉을 하다 보면은 독촉 받으니까 그냥 독촉 받을 때는 많이 얼른 갖다 놓고 또 나중에 저기 하면은 뭐 독촉 안 하면 좀 느슨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그래 조립 짝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또 그 이렇게 로트 단위가 크면은 더 그런 것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짝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이 말이야. 자원 배중이 오르다 그 이야기는 짝이 잘 안 맞는다. 어떻게 맞출 거냐? 결품이 없어야 되겠죠. 또 그러다 보면은 병목이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결품을 이제 해소한다고 해서 갖다 놨는데 이런 거죠. 부품이 낮에는 안 들어왔어. 근데 퇴근할 때쯤 부품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낮에는 놀다가 이제 밤에 저녁밥 먹고는 또 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 그럼 회사 입장에 봐서는 직원들이 낮에 놀다가 밤에 특근을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낮에 놀다가 밤에 일하냐? 일단 야단은 치겠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또 아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섞이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병목이 막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오늘은 여기가 제일 바빠가지고 코피 터졌는데 내일 가면 또 다른 데가 막 이제 바쁘고 막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느냐. 근데 대부분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그 어떤 정보가 불확실해서 그랬다든가 수요 예측이 불확실해서 그랬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것은 아니죠. 아무튼 또 그러면서 이 단위당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잔업 통제, 아까 말했다시피 왜 낮에 놀다가 밤에 일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일을 안 하면 더 늦어지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IT 기술이나 정보화
자재 조달, 재고 관리,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개선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야. 그러면 TOC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칙적인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이죠. 제약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재 투입 시점을 조절을 해주고, 또 작업 순서를 맞춰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재가 결품업계 조달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은 A형 공장에서는 이 재고 관리가 그 자재 쪽의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V형 공장에서는 완제품의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A형 공장에서는 자재 쪽의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자재 결품을 없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립의 순서라든가 진행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를 어떻게 잘 정해주고 그걸 지키게 하느냐, 이게 A형 공장에서는 상당히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A형 공장은 성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두 가지만 잘 해주면, 자재 결품을 없애고 작업 순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면은 상당히 좋아져요. 지금 저기 그 화천기공에 거기에 보면은 내가 어저께 잠시 갔다 왔는데,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TOC를 도입하기 전에 비해서 생산량은 2배로 늘어났는데 완제품 재고나 부품 재고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생산량, 매출은 2배로 늘었는데 재고는 절반으로 줄었으면 몇 배의 효과입니까? 재고의 측면에서 봤을 때 4배의 효과 아닌가? 오케이? 난 그 이야기를 어저께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 A형 공장이야, 거기가. 거기서 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자재를 구매 조달을 결품 없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자재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생산이 진행이 될 때 이제 좀씩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버퍼 관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줬어.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그 두 가지. 지금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들은 그걸 잘하면은 거의 상당히 저절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믿겨집니까? 근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통제점도 나왔지만은 당연한 거지. 첫 공정 자재 투입 시점, 그 다음에 조립 공정에서 순서, 이걸 순서를 잘 맞추려면은 제약 자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도 통제점도 했지만은 물론 병목 공정이고 그 다음에 이 조립하는 곳, 그 다음에 자재 투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형 공장이죠. 자동차도 하나의 T형 공장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여러 사양의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떤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을 이렇게 해 나가다가 제품을 만들 때는 그걸 여러 가지로 조립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특성은 완성품의 품목수가 많고 조립과 제조가 합쳐진 거야. 밑에서 이렇게 쭉 일자로 흘러가는 것은 가공이야. 가공이라는 것은 그냥 쇠를 깎는다든가 열 처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완성품을 재고로 유지하기보다는 어떤 그 반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때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은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엔진을 어떻게 조립할 거냐, 이제 그때 그 조립하는 것이 생산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 예측도 어렵고 고객은 짧은 리드 타임을 요구를 해. 가전품이나 자동차 이런 거 오래 기다리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든. 그래서 자재 조달 기간이나 부품 제조 기간은 긴데 고객은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상당한 재고를 유지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품 조립을 해서 반제품 재고가 항상 있고, 또 공용 부품도 어느 정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 T공장에서는 스틸링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V형 공장에서 했었던 그런 할당의 오류나 또 A형 공장에서 했던 그런 것이 이제 섞여진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게 배분이 잘못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남이 쓸 것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남이 쓸 것을 뺏어간다, 그게 그런 뜻으로 이제 스틸링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은, 자, 여기서 25개가 이쪽은 15개, 10개로 배분이 되고, 여기도 15개, 10개로 배분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쪽에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자재가 없어. 그러니까 10개를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니네들 어차피 여기 10개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만들게 해가지고 여기는 25개를 전부 일로 가져가 버려.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에 10개가 들어왔을 때 얘는 조립을 못하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배분이 안 되고, 또 나중에는 이게 짝이 안 맞아서 이걸 일을 진행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스틸링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아까 그 했던 말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자기들이 딱 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해버린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근데 그거를 알고 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하는 경우. 그것의 어떤 오류를 어떻게 하면 막아줄 거냐,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신호등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될 수가 있는데, 하여간 계획에 없는 거를 어떤 효율을 높인다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계획보다 더 많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근데 그게 사실 또 쉬운 일은 아니야. 놀고 있는데, 얘들이 어차피 놀고 있는데 우리라도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먹혀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거를 억제하고 그래도 노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실행시킨다는 게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안 하는 것은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고 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25개를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낭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틸링이 자주 발생을 하고, 그래서 납기 준수율을 낮고 제조를 이탈함이 긴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기법에서 대책을 찾으려고 하고,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조금 그렇게 썩 효과가 좋지는 않다. 그러면 TOC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튼 스틸링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여기에 이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버퍼 관리도 그런 게 해당이 되고, 또 그 작업 지시를 발행하는 게 MRP 방식하고 조금 달라요. MRP 방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MRP 방식은 공정마다 작업 지시가 내려가는데, 앞 공정의 작업 지시와 뒷 공정의 작업 지시가 서로 따로 놓을 수가 있어. 따로 이렇게 인식이 돼.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서 앞 공정에서 하는 거나 뒷 공정에서 하는 것이 똑같은 하나의 오더, 똑같은 고객 주문에 해당되는 작업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업자들은 똑같은 고객한테서 온 작업 지시인 줄 모르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과 공정마다 그 작업 지시 번호가
다르다. 이게 MRP의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고객이 주문이라면은 어느 공정에 있든지 간에 그 작업 지시가 번호가 같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TOC는 그걸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같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DBR에서 배웠던 로프를 건다는 의미도 거기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로프를 건다는 의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작업자가 이 오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고객의 일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이런 스틸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지고 납기 관리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기 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품 자재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장이건 사실은 V형 공장은 조금 약해요. A형이나 T형 이런 데서는 자재가 결품이 없게 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 재고 관리, 자재 재고 관리가 이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V형 공장에서는 자재는 사실 그렇게 재고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어. 철광석, 코쿠스 이거는 갖다 놓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어. 근데 거기서는 이제 완제품 재고 관리가 좀 중요하겠지만은 A형과 T형은 자재, 부품의 재고 관리. 그래서 이 DBR이 이 부품 재고 관리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아니라 재고 관리랑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야 생산 관리가 된다. 그 내 거 재고 관리 책 보면 다 그런 말이 있어요. DBR 책은 아니지만 아무튼 생산과 재고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이런 내용들이 재고 관리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T공장 통제점은 이쪽 조립되는 이런 것이 하나의 통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병목과 투입 이런 식의 공장이 있어요. I 공장의 모습은 하나의 자재가 투입이 되면은 어떠한 제품을 만들든지 간에 거의 똑같은 라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도 A10, 뭐 A20, 뭐 30, 40, 50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요걸 따로 그려놔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게 네트입니다. 이렇게 조립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거의 같은 자재를 가지고 거의 비슷한 공정을 타고 여러 가지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도 같은 내용. 여러 자재가 좀 합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흘러가는 공정은 같고 나오는 제품은 좀 다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대문자 아이 같네. 예? 소문자 아이가 아니라 대문자 아이 같긴 하네. 자, 이런 아이 공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원자재를 투입하면은 전용 설비를 타고 그냥 쭉쭉쭉 흘러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지금 반도체 공장의 그 공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같은 설비입니다. 그래서 자재가 투입이 돼가지고 여기서 가공해가지고 공정을 거쳤다가 또 다시 똑같은 공정으로 와가지고 2차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또 와가지고 3차 가공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를 왔다가 또 돌아가서 왔다가 이걸 한 2번, 3번씩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반도체나 PCB 공장의 특징이야. 이것도 I 공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직선 흐름으로 가공에 대해서 분기점이나 수렴점이 없는데 스틸링이나 자재 결품은 거의 발생하지는 않아. 그러겠죠? I쪽 또 흘러가니까 한번 투입하면은 일단 흘러가는 수율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투입된 게 중간에서 옆으로 새지만 않으면은 계속 흘러는 가. 근데 뭐냐? 사실 이 생산 리드 타임이 길고 고객 대응 시간이 상당히 이거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제품 재고가 어떤 거는
넘치고 어떤 거는 부족해. 아까 V형 공장하고 비슷해. 그게 아주 문제예요. 공정 재고도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어느 한 군데에서 뭔가가 좀 문제가 생기면은 외길이니까 다른 것도 못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쌓였다가 이렇게 공정 재고가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생산이 끊겼다 이어졌다 그래. 끊겼다는 말은 뭐야? 작업을 못하고 놀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면은 파도 타기식으로 이것도 흘러간다 이 말이야. 파도 타기식으로.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또 놀기도 하고. 생산 흐름 중단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적으로 계산한 생산 설비 캐파에 비해서 생산량이 떨어져. 분명히 설비는 하루에 200개씩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인데 실제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뭐 100개 남짓 나온다던가 이런 식. 그래서 TOC에서는 이거는 하는데 하여튼 형태는 단순하지만 단순한 만큼 그렇게 또 호락호락 쉽게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TOC에서는 이 병목 공정을 활용을 하고 DBR 또는 SDBR을 잘 접목을 시키면은 비교적 이런 I 공장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면서 흐름을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V형, A형, T형 있는데 하나의 공장을 놓고 보면은 순수 뭐 V형, 순수 T형 그것만 있다. 물론 그런 공장도 있지만은 상당히 또 많은 공장에서는 어느 부분은 V형이고 어느 부분은 A형이고 뭐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의 특성을 아무튼 그러나 이 네 가지 형태를 머릿속에 두고 어느 것에 해당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분석이 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 쌓아놓는다면은 그 지식의 어떤 활용 가치가 상당히 넓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이론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